나 이건 김준일 대표 때문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그냥 이 좌파 3명이 전체주의 논평하고 있네. 짜증난다. 김준일 대표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골수 좌파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아까 문자에서는 또 우리 셋이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걸로 양쪽에서 지금 비춰볼 비난받고 때 있습니다. 저희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크게 되긴 글렀다는 생각도 오늘도 이 드네요. 남사당패의 외줄타기처럼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자, 뭐 자기 얘기라서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자기네 집 얘기라서 또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또 컴퓨터공학 전공이거든요. 네. 리쿠까지 갔어. 하버드까지 가서 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전공을 살리겠죠? 그렇다면 또 네.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흥행했다고 하는데 일정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네. 1, 2, 3, 4일에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1, 2일에 모바일로 투표를 하고 그걸 하지 않은 분들이 3, 4일에 전화로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전체 대상 당원이 57만 명인데 19만 명 이상이 새로 투표권을 얻은 분이에요. 9월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통 당원의 당심과 새로운 당원들의 당심이 어떻게 나뉠 거냐.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일단 당원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이 65.5%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홍준표의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제 첫날 투표 결과가 5시 기준으로 43.82%, 네. 24만 9,367명이 투표를 했는데 2차 컷오프 때보다 높기도 높았거니와 첫날 투표를 하고 둘째 날 모바일까지 봐서 만약에 60%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숫자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민심에서는 윤과 홍이 좀 비슷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심에서 윤이 앞서고 있으니 숫자 더하기만 해보면 어느 쪽 후보가 약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 속에서도 끝까지 반전은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뭐 며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만은 요 앞으로 며칠이 제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팩트 체커로 유명한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말부터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버가 터졌다는 말. 서버가 터졌다. 사실 아닙니다. 아하. 네.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은 마치 서버가 다운됐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쇼핑몰 네. 다운되듯이. 접속 장애가 있었다. 정확하게. 그 정도. 딜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속 딜레이가 있었다. 한꺼번에 물리니까 다운은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또 그런 표현을 써. 컴퓨터 공학과 우리 검증해봐야 됩니다. 이거. 태평양까지 건너갔다 오신 분이. 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은 거를 놓고 진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를테면 당원들이 지금 2차 경선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19만 명이거든요. 19만 명인데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20대부터 60대, 70대 이상도 한 10만 명 들어왔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 자기가 찍을 후보들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차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예, 이 사람들을 찍어야 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어떤 여론 연령대 분포를 보면은 50대 이상이 65%입니다. 지금 당원에. 그리고 50대가 비교적 그래도 윤석열, 홍준표가 조금 윤석열이 더 높게 나오지만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라면은 60대, 70대 이상이 한 37% 되고요. 그리고 20, 30, 40대가 34% 정도 돼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당심에서는 앞선 거는 맞는데 투표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아직 진짜 모르겠다. 김준일 대표조차도 예측이 잘 안 된다. 예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윤미 기자 어떻게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민심에서 추이가 비슷하고 뭐 가상 사자 대결, 오자 대결 하면 둘이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잖아요. 네. 민심이 비슷하고 당심이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총합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유리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컷오프 때도 보면 당심이라는 게 민심에서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수능 앞두고 그 헛발질이 계속됐던 이 윤석열 후보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나 묘하게 네. 답안 체크하는 그 손이 보이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동그라미 쳤어 지금 좀 보니까. 그렇지 않아? 이런 박영민 얘기가 기자는. 있고 홍준표 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두 사람이 가 있는 곳 보면 홍준표 후보는 부울경이 오늘 일정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좀 잡아보고 싶다 요거랑 집토끼 단속하겠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좀 나중에 해도 돼. 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나이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홍준표 후보의 그 넉살 요게 어떤 효과를 거둘지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그냥 이제 팩트만 전해주신 것 같지만 묘하게 또 개인적인 사견이 아주 듬뿍 들어있다는 걸 또 예리한 분들은 느꼈을 진짜요? 겁니다. 난 느꼈어. 오. 전 느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지점 분명히 있어요. 제가 2006년, 2007년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던 고시기였죠. 네. 그때 대선도 취재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때도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근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1위 후보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래 안쓰럽다. 그 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건 자성을 반대로 해봐야죠. 또 홍준표를 아직도 제외한 그 당. 70대인 홍준표 후보를 대안으로 꼽는 당이라면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점이죠. 근데 뭐 네. 나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저쪽 바다 건너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건 여든인데요. 예, 여든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고 뭐 나이만 지적한 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뭐 이제 뭐 아직 또 진보 정치의 어떤 상징인데 80대 뭐 70대 후반 뭐 이런 거 네. 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재밌었던 게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서로 그 망언 리스트와 막말 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먼저 윤석열 후보의 망언 리스트 25개 네. 이거를 공개를 하니까 받아치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스톱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 매우 놀랍게도 거의 다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망언들이 네. 정말로 그분들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뜨려면은 망언과 막말을 해야지만 뜰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목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약간 그 굉장히 여론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점잖은 후보가 되기가 힘든 구조. 이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김준일 대표랑 어울린다 느낌이 드네요. 제가 뭐 한 막말하죠, 제가. 자,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 막말 얘기를 했고 앞서서 이 박연미 기자는 그 말의 너머에 있는 의식도 지금 굉장히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네. 썼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의 이음 이 논란이 그 발언을 사과하려는 상황에서 나온 이 이제 문제들인데 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경선 끝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캠프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캠프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광주 방문에 대해서. 언제 갈 것이냐, 주말에 갈 것이냐, 아니면 1일날 처음에는 1일날 간다고 얘기했다가 3일날 간다고 얘기했다가 2일로 확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일로 간다라는 거는 월요일 날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당원 투표의 역량, 그러니까 일찍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좀 시차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말 간다고 했다가 1일 간다고 했다가 2일로 결정이 된 이유는 당원 투표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2일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론 보도가 나오면은 다음부터는 국민들 여론조사니까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결정이 된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은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선거 바로 그러니까 투표 바로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캠프 내부에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캠프에서 판단했다라는 거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진심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바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심으로. 네. 이 광주 방문에 대해서 박영 네. 기자는 정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간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란 맞으러 오는 거냐 이런 입장이고 그 뭐 시장
다들 그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 액션으로 얻을 게 있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그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윤석열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때 항상 지지율이 견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굳이 막판에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지면 안 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붙어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붙어서 가는 거를 고려하겠다라는 건 뭐 그러니까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심이 엿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몸이 거기 가 있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서 무조건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봤지만 사람들이 이 주목을 하고 있을 때 했던 말들이 계속 지금 이 생채기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라는 곳에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곳에 가서 불리한 상황에서 자, 한 말씀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아마 좀 캠프 입장에서는 아까 김준일 대표 말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몸만 갔다 오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제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하느냐, 어떤 또 화해의 제스처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매끄럽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욕 먹더라도 이런 걸 다 해보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청약통장 때부터 보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없었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질 않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가 모든 사람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역지사지는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뭐냐면 둘 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자라다가 스스로 극복해서 23살에 사실을 합격하고 네. 그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렸던 분이고 윤석열 총장은 한 번도 중산층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늦게 했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희로애락을 겪어본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 아니면 애들을 학교 보낼 때 그리고 학부형이 아니면은 그 전혀 엮일 일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두 후보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남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그쵸. 연령비를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보통의 국민들 딱 그 기계적으로 100%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대표성을 지녔냐 이번 국회가 이런 거 따지는데 대통령도 지금 박연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모든 사람들 사는 걸 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래도 사람 사는 걸 좀 비슷비슷하게 공감할 만큼 경험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둘 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다 어떻게 해봅니까 그거를.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경험 안 한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 안 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열린 자세가 중요한데 이번 대선은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여야 막론할 할 것 없이 다 좀 부족한 분들인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고 예. 틀렸다고 생각 안 하죠 본인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두 이제 인간이 홍준표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그 인간들이 걸어온 그 인간의 길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작가의 어떤 인생을 또는 저 밖에 나가서 붕어빵 파시는 분, 혹은 택시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무슨 공부하시는 분,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삶과 고민들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저도. 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보면 세상이 되게 어렵거나 되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는 삶은 경계선의 그 어디쯤인데 이거 아니면 저거만 경험했던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서민의 삶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흔적도 엿보이지 않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 이 정치 역사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보통 사람임을 내세웠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노태우 대통령인데 사실 가장 보통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비자금만 4천억 원 조성하신 그러니까요. 분이라서. 고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인 정치적 수사로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자, 박연미 기자가 오늘은 노래를 하나 골라왔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펜타곤 Do or Not. 네. 할람 하고 말람 말고. 할람하고 말람 말아라. 지금 정치권에 제일 필요한 건 명확한 자기 입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다 깍두기. 좋습니다. 펜타곤의 노래 듣고요. 이제 이게 스타트 공대 3부로 넘어갑니다. 조영은 대우는 두 후보가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당 보고 나 원래 이쪽이었으니까 찍겠다라는 분이 꽤 많은 것 같다고. 이런 현상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 대선이 지금 그 전망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원래는 중도 확장성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중도 확장성보다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각 정당 내에서도 이를테면은 비호감도가 높아서 저 후보 안 찍겠다. 뭐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안 찍겠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홍준표 2030들이 안 찍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국민의힘 당원 같기도 하고 아이디가 좀 특이하네요. 뭐야? 조무코? 코조무?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같이 힘을 합치려면 윤석열을 선택해 주세요. 싫어요. 왜 이 문제를 소개했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존재 또는 등장 어떻게 박연미 기자 어떻게 봅니까? 지금 경선 끝나고 반드시 등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분명히 뭐 판세를 잘 읽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을 잘 짜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분도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저 위에 계셨던 고관 분이죠. 대작의 아들로 태어난. 태생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 이런 걸 보면 늘 친여 성향이라서 그래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는 편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는군요. 그걸 볼 줄 아는 분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절실할 거예요. 여러모로 이제 중도 확장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네. 김종인 말 들으면은 잘 될 거라는 걸 믿음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뇌물 받은 사람 하면서 이미 막 싸웠잖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도 그 얘기 썼어요. 상황에 기대면은 망한다고. 그러면서 뭐 지금 상황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빗댄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홍준표 후보는 손 안 벌릴 것 같아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하지 않기를 또는 등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당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할래 얘기. 자, 그리고 참 여러분 표현 재밌네요.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문희정 대원이 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 자동차가 돈 냄새를 맡더니 미션이 나가서 갈았어요. 와. 아까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이 보통 사람들이 삶은 이런 거예요. 세용지마. 돈 좀 벌었다 하면 나갈 때가 생기고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사실 살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생활비 고민하는 느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조민지 대원이 오래간만에 딸 친구 엄마들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3시간 동안이나 수다를 떨었어요. 와. 7호 토끼들하고 하트하트 했는데 사진 보내드릴까요?라고 했는데 아니요, 요거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진은 7호 토끼 어머님들 사진은 핸드폰에 잘 저장해뒀다가 자주 꺼내 보시고. 자, 토끼 어머니들 얘기하고 일상 회복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그렇지, 거죠. 이거죠. 네. 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맞죠. 네. 물론 아름다우시겠지만은 우리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발합니다. 이거 몇 면이랑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른 의원 있는 것 같고 홍영표 의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낙연 의원 쪽. 지금 그래서 그 오늘 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소위 개파를 표로 그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몇 명, 이쪽에서 몇 명 해서 두루두루 골고루 섞었는데 다 이렇게 그 최대 공약수를 뽑아보니 그래도 이재명계가 우세하다. 뭐 당연한 결과인데 원팀을 강조해야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원팀이 아직 화학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팀이라고 써붙이고
만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절친이면은 만방에 같이 악수하고 어깨동무하는 사진을 공유할 그럴 필요가 필요가 없죠. 없죠. 그래서 확실한 원팀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의지를 요 선대위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와중에 이낙연 전 후보를 도왔던 그 측근들 이런 분들은 뭐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런 것들 그 당에서 정한 거에 자꾸 딴죽을 걸면 안 된다 이런 발언 나오는 걸로 봐서 화학적으로 확 통합된 그런 원팀일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원팀 하는 거 보니까 원팀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네, 원팀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 저는 봐요. 네, 이미 그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했고 원래 경선 후유증은 어디나 있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끝까지 투 팀이었어요. 예, 두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후보 경쟁력 그리고 뭐 이런 시대 정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지금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예전에 그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안 찍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돌아왔다. 예, 많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 비전이냐 이게 중요하죠. 아까 뭐 얘기 나왔던 개파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걱정할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갔다 이미. 뭐 그거는 진짜 정치를 진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나 개파 보지 일반 국민들이 뭐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요. 아니까. 예.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충격적인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5513대원. 개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길에 개를 데리고 파들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영창에 가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냅둘까요? 이분은 싸이월드 시대에 제가 박제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진은 분명히 올리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로봇 참 학대하다가 로봇 학대가 나왔는데 요거 그 내용은 박인미 기자가 정리해 주시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2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 로보틱스 로봇 보면 발로 차거나 무너뜨려도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로봇 있잖아요. 네. 그 로봇을 그 이재명 후보가 가서 힘차게 들어서 던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민주당 대변인하고 그 캠프 관계자가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이 잡혔는데 이거 금방 일어나죠? 했을 때 네 금방 일어납니다. 개발자가 얘기를 네. 해서 잠시 후에 로봇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장면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조심스럽게 들었다 내려놓은 그 장면하고 이제 교차 편집을 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나왔어요. 즉 이재명 후보의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하고 싶었던 그런 영상인데 이재명 후보가 SNS에 이렇게 직접 썼습니다. 개발자 요청에 따라서 테스트한 거다. 로봇 학대라는 발언은 일단 그 문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다. 뭐 악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저 이건 뭐 로봇 학대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인식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데 풀어가는 방식 그 해법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보면 사안에서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정확하게 가려내요. 저는 네. 그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민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게 총량제라거나 아니면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원치 않게 유탄을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안을 볼 때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맞죠? 이재명 후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현장에서 그 개발자들을 리스펙트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좀 가다듬어서 애티튜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저는 이 뭐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뭐 이래저래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해요.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 현대차가 작년에 1조 원, 작년 말에 1조 원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연간 적자가 한 800억, 900억 나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드는 게 이족 보행, 사족 보행, 그래서 인간을 닮은 아니면은 개를 닮은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죠. 보스턴 로보틱스 말하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네, 보스턴 로봇들. 다이내믹스. 이제 이족 보행은 아틀라스, 사족 보행은 스팟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각각. 거기에서 이제 발로 차고 막 이러는데 잘 다니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로봇 학대 아니냐 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실제 어떤 인공지능이 있거나 지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청소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직 기계죠. 기계예요. 그냥 청소기예요. 근데 인간을 닮았어. 아니면 개를 닮았어. 그럼 청소기 학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청소기 학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학대, 뭐 전기밥솥 학대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잘 해봐야 기물파손 정도죠. 재물손괴 정확하게 재물손괴, 법정 용어로 기물파손. 이제 재물손괴인데 여기에서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를 닮고 사람을 닮아서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사전에 테스트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건 너무 SF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 진짜로 근데 이제 진짜로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아니면은 그렇죠. 개를 닮으면 닮을수록 사람들이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게 그 직접 또 리얼도 논란도 있었지만 크게 예.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 로봇 학대는 많이 오바고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테스트 해보라고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좀 세게 한 거거든요. 뭐 인성 논란까지 나오던데 좀 많이 오바다니까 억까하지 말자.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억까다. 억지로 까지 말자.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지나치게 과민반응 할 필요도 없고 네. 요거는 해프닝인데 다만 대선 후보 이재명에게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분이 다소 과격할 거라는 선입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공한 단초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고. 네네네. 그렇다면 이 살얼음판 같은 대선 전국에서는 작은 트집을 잡힐 만한 행동도 안 하는 게 좋죠. 좀 정무적으로. 그렇죠. 좀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지금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건 전 지나치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로봇에게 그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남이 되게 애써서 개발한 걸 이렇게 던졌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민주당 대변인 김소영 의원인가요? 그분하고 옆에 캠프 관계자가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요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리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보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인상 혹은 또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그 네. 부분도 진짜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그 이후의 대응이 뭐였냐면은 그 국회의장 찾아가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다 뭐 없애겠다 뭐 이제 제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보는 건데 그냥 비판이죠. 그리고 약간 영상 중에 뒤에 맥락이 좀 이제 삭제돼서 돌았던 맥락인데 이것까지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도대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요 이슈는 요 문자 오늘 청취자분들이 방송 반을 가져가시네. 3002 대원이 마무리 문자를 줬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가 지배하네요. 개 사과, 식용 개, 로봇 개 등등. 다만 모쪼록 선거판이 개판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라고. 자, 인간계로 우리가 끌어옵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 먹고 사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등 이제 국가 돈으로 네. 이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뭘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 음식점 총량제를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음식점의 현실에 어떠한 대안이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네. 높이 샀어요. 이게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고 하고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동안 정치권이 제시했던 건 보조금을 줘서 한시적으로 연명하거나 대출을 좀 늘려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려주거나 요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전직이군요. 지자체장을 해봤던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너무 많은 걸 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솔루션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 방식은 좀 폭력적이라고 보는데 먼저 허가를 얻은 사람들이 그 허가를 뒷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뭐 택시랑 거거든요. 지금 비슷한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오션인 줄 아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진입을 하는 건 이게 서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은 잘못됐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사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한 해에 100만 명 창업, 100만 명 폐업이거든요. 네. 자영업자. 그리고 24.6% OECD 중에서 6위를 했어요. 근데 한국이 24.6%예요. 자영업자 비율이. 근데 일본 10%, 뭐 이를테면 영국 15.5%. 그래서 엄청 높습니다. 자영업자를 줄여야 돼요. 근데 뭘로 줄일 것이냐? 근데 이런 허가제로 한다라고 그러면 자영업자가 줄일 것이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안은 좋은,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이런 거를 좀 던지고 있어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은시정 총량제, 주사일제 왜냐하면은 대장동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주도하는 이슈를 아젠다를 던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뭐 이러면서 나는 미래지향적인 후보다 이런 것까지 겸사겸사 노리고 해서 그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지금. 요거 정무적으로 똑똑한 네,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난 몰래 부르는 이름 철수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아니군요. 시대 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마중물.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안철수의 세 번째 도전인가요? 자,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시대 교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 무소속으로 문재인 후보하고 겨루다가 단일화를 추진을 했고 결국 본인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도 10월 4주 기준으로 정규 지표 조사를 보면 NBS 조사 이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그 조사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봐도 아주 무시할 만한 지지율은 아니에요. 8%에서 9% 정도 사자 대결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본인이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기계적으로만 그 지지율을 흡수해도 반반 흡수해도 그게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박빙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도 절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네. 자,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 이렇게 전면에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게 지금 아까 이 이력을 말해줬지만 자꾸 중간에 빠지고 말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어디 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불안한 어떤 인상을 줬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대표? 일단 뭐 삼수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도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몇 수냐에 대해서 조금 뭐 이를테면은 뭐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번에 심상정 후보 보고 사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출마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당내 경선에서 2번 떨어진 건데 그래서 도전은 4번 했지만 실제로 출마까지 이어진 것도 권영길, 이정희에 져서 이제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여기에서 완전히 등록까지 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조금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이번에는 완주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예. 그거가 근데 이제 저는 그 출마 선언문하고 이거 다 봤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 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썼던 어떤 어휘들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시대 전환을 하겠다. 네. 시대 전환은 조정원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조정원 대표가 자기 세력 이름인데 그게 네, 시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뭔가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뭐 이를테면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이런 사람들 나한테 모여봐라는 이 메시지만 가지고 나온 거가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매우 그냥 문과생이 쓴 것 같다. 사실 아무것도 이과생인데.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생이 그냥 아무 얘기나 쓴 것 같다라는 혹독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날맹이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하.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중간 평가를 언급한 거는 저는 이게 정치판에 들어오신 지가 지금 그래도 꽤 이제는 됐잖아요. 신인은 절대 아닙니다. 신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고인물인데 정치판에서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 중간 평가에서 지지율이 낮으면 물러나겠다. 뭐 이런 선언이랄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쭉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아주 의외의 선택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이 상한가를 딱 칠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나와야 차익이 실현이 되는 건데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김준일 대표가 지금 과거에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날 썼던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이번 대선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 전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 전날 얘기했고 이게 다소 그 대선 출마 선언에는 어울리지 않는 약간 가벼운 표현이라면 요걸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이 표현을 이틀에 연속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우리 직전에도 봤던 이유가 서울시 보궐선거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최종적으로 당선을 한 그 선거에도 이제 나오면서 뭐 대선 포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요거 직접 한번 그 해명을 한 내용 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바꾼 건 아니라 당선이 되면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도중에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안 나간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선이 되면 임기 중간에 대선에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네. 했던 거다. 우리의 예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할 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할 때 서울시장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대선판에서 만나게 될 그렇죠. 거라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 기억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뭐랄까요? 이거 말을 가지고 좀 장난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당선되면 안 한다고 했지 당선 안 돼도 안 한다고 했어? 이거는 대통령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의 아까 뭐 이재명의 어떤 과격한 이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안철수의 지금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네. 자꾸 뭔가 바꾸고 뒤집고 이런 불안한 느낌.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허. 이 발언들을 좀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얼마 시절에 전이죠, 뭐 사실. 몇 달 전이죠. 찾아봤는데 팩트는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마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되면 하겠다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 그런 거는 맞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이번에 나오면은 다음에 안 나오겠다로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다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쌍방이네요, 않았어요. 그럼. 쌍방.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또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특공대원 홍도연 대원께서 이건 김준일 대표 때문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그냥 이 좌파 3명이 전체주의 논평하고 있네. 짜증난다. 김준일 대표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골수 좌파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아까 문자에서는 또 우리 셋이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걸로 양쪽에서 지금 비춰볼 비난받고 때 있습니다. 저희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크게 되긴 글렀다는 생각도 오늘도 이 드네요. 남사당패의 외줄타기처럼 네. 이 좌경 세력 좌파 셋이 모여서 또 이렇게 또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노래 들어야 되는데 뭐 준비해온 거 있습니까? 예. 빠빠빠 크레용 팝의 빠빠빠를 준비를 했습니다. 좌빠빠빠는 아니죠? 우빠빠빠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묘한 균형. 빠빠빠. 그 왜 빠빠빠요?
이 노래가 이유가 없어요. 이 노래 가사를 들어오시면은 그냥 흥겹습니다. 지금 지금, 메시지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여기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포장을 했지만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 고도의 돌려 땡땡이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크령밥에 빠빠빠 나오고 선곡의 변도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리셨나요? 자, 김준일 대표님 다음 주에 뵙고요. 박연미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